지상에 백병전이 주를 이루던 과거의 전쟁과 달리 바다와 공중으로 전선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현대전의 경우 전황을 주도하기 위한 최첨단의 무기의 보유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총기류나 화포와 같은 지상 무기, 그 중에서도 기본 병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화포와 총기류 같은 기본 병기의 개발 경험은 현대의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우리나라 무기의 국산화 역시 소화기의 개발에서 시작됐는데요. 1970년대 초 K2 소총에서 출발해 최첨단 기술력이 접목된 차기 소총까지 지난 20년간 우리 군의 주력 화기로 진화를 거듭해온 K 시리즈입니다. 수많은 무기 체계들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무기 체계 소화기. 그것은 한국 무기개발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의 기본 화기인 소총을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국내 방위 산업의 기반 기술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국내 독자 기술의 7.62mm 한국형 소총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후에 K2 소총으로 명명되는 이 한국형 소총의 개발 과정에서 육군 특전사령부의 요구에 의해 신형 기관단총도 함께 개발되는데 기관단총이 먼저 무기 체계로 채택되면서 K1이라는 모델명을 사용하게 된다. 개발 당시 K1과 K2의 성능 시험 화면이다. 소화기의 가장 중요한 성능은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사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하 56도의 극저온이나 모래먼지가 휘날리는 사막지대, 심하게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의 사격은 물론 진흙과 같은 이물질이 침투한 상태에서도 K1과 K2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확인됐다. 소화기 쪽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M16이라는 그 미군들이 쓰고 있는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80년대에 이미 이제 국산화를 시키면서 그 K2, K3 이런 이름으로 해서 우리 지금 현재 군이 사용하는 그 소화기, 그러니까 한국군 독자적인 소화기를 지금 개발해서 그건 전군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성능 면에서는 북한이나 이제 공산권에서는 AK 소총을 쓰고 있는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보기에 훨씬 성능이 뛰어난 소총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K1과 K2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개머리판이다. 특수 임무시나 산지 지형에 용이하도록 K2는 접철식, K1은 접이식 개머리판으로 설계됐다. 안전하고 연발 점사 장치가 있는데요. M16에는 이런 점사 장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게 3발씩 나가는 건데요. 이게 3발씩 사격함으로써 탄약도 좀 절감하고 또 명중도도 연발 명중도도 상당히 좋게 하기 위해서 3발 점사 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래식 소화기에서 볼 수 있었던 탄약의 낭비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염기가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3개가 이게 한시 방향으로 뚫려 있습니다. 이게 사격했을 때는 보통 이렇게 총이 이렇게 앙등을 이렇게 한시 방향으로 앙등을 하는데 이 3개 구멍이 이게 반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밑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격할 때 연발 사격을 해도 총구가 앙등이 되지 않죠. 또한 총구 앙등 억제 소염기는 총구가 들리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연발 사격에서도 양호한 명중률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빠르고 정확한 조준을 위해서 조준기의 가늠쇠 틀과 가늠자 구멍을 맞추는 동심 원리가 채택됐는데 가늠쇠의 경우 야간 사격이 가능하도록 자체 발광 기능이 더해졌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탄생한 국내 최초의 독자 개발 소화기
K2 소총과 K1 기관단총은 우리나라 지형과 한국인의 체형에 꼭 맞는 한국형 소화기 코리아 시리즈의 연이은 개발을 이끌어냈다. K3 기관총은 소부대 전투기술의 변화로 군대 지원 화기가 필요해지면서 도입됐는데 한국의 지형적 특성에 따른 적정 사거리, 호환성 등을 고려한 한국형 기관총이다. 일반적으로는 200발 탄띠 송탄 방식이 사용되는데 비상시에는 30발 소총용 탄창도 사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크고 사격 시 반동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93년부터) 야전에서 운영되고 있는 K4 고속 유탄 기관총은 보병의 공용 화기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부대 제압 능력을 보이는 화기다. 정밀집 지역과 경차량을 제압할 수 있는 화력을 갖고 있으며 일반적인 단발 유탄 발사기 유효 사거리가 230m 정도인데 반해 K4 고속 유탄 기관총은 1.5km까지 뛰어난 명중도를 보인다. 또 격발기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사격이 이루어지는 자동식으로 명중률 높은 연발 사격도 가능하다. K5 권총은 현재 전군의 제식 권총이다. 기존의 더블 액션과 싱글 액션 자동 권총의 장점을 한데 합친 퍼스트 액션 격발 방식을 채용해 신속성, 안전성과 초탄 명중률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한국인의 체형에 적합하도록 경량화가 이루어졌고 이와 함께 명중률도 크게 향상시켰다. 현재 한국군 주력 중기관총으로 쓰이고 있는 K6는 미국의 M2 중기관총의 단점을 보완해 만든 국산 중기관총으로 일반 보병뿐 아니라 전차 포탑의 대공기관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총기 안정성 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잠금턱 방식의 총열 교환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 단 5초 만에 총열의 교환이 가능하다. K3와 K4를 합쳐놓은 듯한 외형을 갖고 있으며 최전방 GOP에 약 2개 OP마다 한 대 이상씩 배정된다. 특수 목적용으로 개발된 K7 소음 기관단총은 발사 소음을 최소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약 70m에서 75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는 총성으로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 K 시리즈 일부와 부품을 공유할 수 있어 정비비를 최소화시키기도 했다. 한반도 전투 환경에 맞춰 개발된 K7의 출현으로 외국 소음 기관단총 수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소화기의 국내 개발을 통해 기본 병기의 자립을 높인다는 개발 초기의 목표를 이루며 군의 사기 향상과 실질적인 전력 증강을 불러온 K 시리즈의 개발은 해외 수출 활동과 방위 산업체 가동률이 증대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민수 분야의 파급 효과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 효과까지 창출해내고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 군의 주력 화기로 쉼없이 달려온 K 시리즈. 이제 공중 폭발탄을 적용한 차기 세대 개념의 소총 개발 등을 통해 K 시리즈의 새로운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 K 시리즈의 탄생을 이뤄낸 번개사. 이때 함께 개발된 다연장 로켓은 영국에서 발행되는 세계 무기 총람 제인 연감에 당당히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요. 국내 최초의 독자 개발 로켓 구령. 세계가 인정한 최초의 우리 무기입니다.
정식 명칭은 130mm 다연장 로켓. 직경 130mm의 로켓탄들이 총 36개 발사관을 통해 연속 사격이 이루어져 다연장 로켓이라고 한다. 1978년 등장해 우리나라 로켓 무기 체계의 새로운 장을 연 다연장 로켓 구룡. 다연장의 그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포병 중에서도 빠른 시간에 아주 그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차 한 대 36발 한꺼번에 날아가니까 그만큼 화력이 기습적으로 적진을 제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동하는 부대라든지 뭐 이런 부대들이 관측이 됐다 하면 바로 그 지역에다가 정신 못 차리게끔 그냥 갑자기 기습적으로 우리가 그 탄을 쏟아부음으로써 적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러한 구룡의 개발은 놀랍게도 불과 1년 만에 진행됐다.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로켓의 개발을 긴급 명령한 것이다. 이거가 북한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왜냐하면 북한은 왜냐하면 기습 공격을 요하는, 그들은 기습 공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연장을 우리보다 적어도 한 대여섯 배는 더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한테는 위협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룡을 만든 거는 그런 부대들이 우리한테 기습 공격을 할 때 대포병 사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화력을 집중하려면 이런 무기체가 있어야겠다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한 겁니다. 육군의 전력은 포병 세력에 의해 크게 판가름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특히 한 번의 사격으로 넓은 지역을 무력화시키는 다연장 로켓이야말로 위협적인 포병 세력의 대표주자였다. 모든 전사에서 보겠지만 개전 초에 그 화력을 얼마나 집중을 해서 초토화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현대전에 와서는 정밀 타격, 그다음에 보병이나 기갑 부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 포병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의 전술적인 가치는 강력한 화력의 집중뿐만이 아니다. 신속한 운영이 가능한 무기 체계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로켓탄의 발포 후에는 재빨리 노출된 사격 진지에서 빠져나와 대기 진지에서 다음 사격 명령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다. 차량 탑재형이기 때문에 준비된 로켓탄을 다시 장전하거나 2, 3분간의 방열을 통해 사격 준비를 하기 위한 이동이 무엇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발사 통제기를 통해 원격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원활한 무기 체계에 속한다. 그 다연장의 단점은 포신포에 비해서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진답니다. 왜냐하면 포신포는 그 탄이 날아가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로켓이 날아다니까 그 기상 조건에 따라서 바람이 직풍이 불거나 하면 우리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우리 목표 지점에 타켓에 바로 못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구룡의 로켓탄은 발사 후 1.5초가 지나면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회전 속도를 줄이는데, 이것이 바로 다연장 로켓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구룡만의 핵심 기술이다. 또한 떨어지는 각도에 따라 포의 화력이 달라질 수 있는 우리나라 전장 조건에 맞춰 안정적으로 로켓탄을 날게 하는 평판형 날개도 개발됐다. (1981년) 개발이 완료된 구룡은 야전 배치와 함께 세계적인 무기 연감인 제1연감에도 등재되는 쾌거를 올린다. 60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한국의 고유 무기 체계로서
처음으로 제2년감에 이렇게 수록이 됐습니다. 이 사진은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것을 그 사람네들이 캡처해서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로켓이자 순수한 국내 기술력으로 독자 개발된 무기로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셈이었다. 것은 실어주질 않습니다. 고유 무기 체계에 한해서만 이렇게 실어줍니다. 그래서 외국의 바이어들이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보고 이제 문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외국의 영문으로 된 카탈로그도 만들고 비디오를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6년 뒤에는 최대 사거리 36km의 구룡2로 재탄생하기에 이른다. 20여 년 이상 야전 운영 중인 구룡. 오랜 시간 구룡이 남긴 많은 기술은 이제 차기 다연장 로켓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연장의 단점이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하는 건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이드 미스를 장착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날아가면서 로켓이 자기 자세를 표적하고 표적을 GPS로 받아서 그것을 로켓에다가 입력을 시킴으로써 날아가는 중간에 자기 자세를 보완을 하면서 그 표적 근처로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외국에서도 그거는 끝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아직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기 다연장 쪽을 개발할 때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중에서 쏟아지는 공격에 지상의 부대들이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현대전. 이 달라진 전쟁 양상으로 인해 지상의 무기 체계들이 서둘러 대공방어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지상 유도 무기 체계 그 세 번째, 비호, 천마, 신공입니다.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로 나뉘는 방공의 세 단계 중 고고도와 중고도 방어를 피해서 들어오는 적을 최종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지상에서 발사하는 대공무기 체계가 바로 저고도 대공무기 체계다. 특히 산악이 많아 기습 공격에 취약한 우리나라는 저고도 대공방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그래서 개발된 무기가 바로 대한민국 방공 최후의 보루, 저고도 대공무기 체계 비호, 천마, 신궁이다. 비호는 대공포, 천마는 미슬입니다. 천마와 비호는 둘 다 미슬인데, 천마는 그 장갑차에 탑재를 해서, 장갑차 같은 데 레이더를 다 장착한 장갑차에 탑재해서 레이더로 들어오는 적을 비행기를 탐지하고 추적해서 미스를 발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궁은 맨패드라 해서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적당한 장소에서 그걸 배치를 해놓고 그 비행기가 들어올 때에 육안으로 식별을 하고, 그다음에 그 IR 시커라고 해서 그 열 추적 방식으로 그 비행기에서 나오는 열을 쫓아서 들어가는 그런 미술이 되겠습니다. 30mm 자주대공포 비호는 전투형 전차와 비슷한 외관을 가졌지만 적진의 중심부를 공략하는 것이 아닌 후방에서 엄호 사격을 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전술적인 변화라기보다도 그동안은 이제 우리 기동부대들이 전차나 장갑차들이 이동을 할 때 굉장히 그 공중 공격으로부터의 취약, 그러니까 이 지상 쪽에서는 서로 이제 전투가 일어나도 어느 정도 방어라든지 이게 가능한데, 공중으로부터 오는 그 공격으로부터의 방어가 취약하기 때문에 같이 꼭 방공 무기를 같이 동반해서 다니게 됩니다. 비호의 레이더는 저공으로 침투하는 적의 항공기를 17km 거리에서 탐지해내는데, 적기가 유효 사거리인 3km 안에 들어왔을 때 두 개의 포가 각각 분당 600발을 발사해 표적을 요격하는 무기 체계이다.
기호는 크게 장갑차 차체와 포탑으로 구성돼 있고 포탑에는 2개의 포와 탐지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으며 안쪽에 탑재된 사격 통제 장치에 의해 전체적인 운용과 통제가 가능하다. 또 표적의 탐지에서 요격까지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표적의 움직임에 대한 체계 반응이 빠르다. 전자광학 추적기는 대공포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야간으로 자동 추적을 실시, 야간에도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사격 통제 장치에서는 적기의 위치는 물론 이동 방향 및 속도까지도 종합 판단해 정확하게 사격이 가능하다. 한국이 개발한 최초의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 기호와 같은 대공방어를 하지만 유도무기 체계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크다. 국내 유도무기 체계는 지대지 유도무기인 백곰과 현무 등 다른 무기 체계에 비해 긴 개발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기술적인 기반도 탄탄했던 편. 천마 체계는 적기의 공격을 사전에 통제하는 것은 물론 뛰어난 명중률로 지상부대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특히 첨단 장비 기술의 향상이라는 또 다른 혁신을 가져오기도 했다. (1분에 40번이나) 회전하는 탐지 레이더는 360도 전방위에서 위협 표적을 탐지 판단하며 적외선 측각기는 유도탄이 발사된 이후에 눈 역할을 맡아준다. 사격 통제 장치는 1초 안에 40번씩 계산을 수정하며 유도탄의 비행 경로를 알려준다. 이런 세밀한 기능들의 수행으로 정확한 명중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최첨단 유도무기 체계인 천마의 개발은 천마 한 대당 작게는 120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에 이르는 국방 예산의 절감 효과 등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냈다. 이후 보다 강력한 공중방어를 위한 또 하나의 유도무기 체계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바로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신궁이다. 병사들이 직접 들고 어디든지, 그러니까 뭐 산에도 갈 수도 있고 어디 숨어서도 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레이더가 없기 때문에 사실 또 비행기가 들어올 때 레이더에 그러니까 자기가 레이더가 없기 때문에 육안 관측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쪽에 경고를 안 주고 바로 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죠. 신궁은 두 사람이 2인 1조가 되어 함께 사용하는 무기로 개별적인 휴대가 가능해야 하는 만큼 작고 가벼운 것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다. 최대 사거리 7km, 최대 고도 3.5km를 자랑하는 신궁은 이중 추력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최대 속력이 마하 2 이상으로 헬기와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 신궁은 열 추적 미사일을 따돌리기 위해 전투기에서 사용하는 기만용 선광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 비교 탐색을 통해 추적하는 야우론을 정확히 쫓아가서 격추시킨다. 야간에도 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는 피하 식별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비행간 비례 항법과 표적 유도 방식을 적용, 기존 적외선 추적 유도탄이 항공기 본체를 공격하기 전에 항공기 후미에서 나오는 배기 여론을 공격하는 단점도 극복하고 있다. 선진국의 유사 체계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유한
한국형 독자 모델인 신궁은 높은 명중률만큼이나 높은 국산화율로 꾸준한 정비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만큼 향후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유도무기 개발사의 신규현을 이룩한 쾌거로 평가받고 있는 신궁. 그리고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천마와 대공무기 체계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인 비호. 지나온 무기개발 사업들과 함께 성장해온 우리의 또 다른 긍지다.